사실 언어 치료를 이제 충분히 높은 강도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높은 강도로요? 네. 네,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 사용을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같이 대화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TV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오늘은 김재민 교수님 그리고 유현지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현지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교수님? 이번이 재활의학TV 시즌2로 뇌신경 재활 분야에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세부 주제를 환자 보호자와 재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구성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시즌인 만큼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특히나 오늘은요, 뇌졸중을 겪고 난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들 중에서 인지장애와 언어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재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현지 교수님, 뇌졸중을 겪고 난 이후에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나요? 네, 뇌졸중은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흔한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데 3분의 1 정도의 환자에서 뇌졸중 후 첫 한 달 이내에 상당한 정도의 인지기능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고 뇌졸중이 오기 전에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었거나 뇌졸중이 여러 번 왔거나 이런 요인들이 뇌졸중 후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장애는 초기에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뇌졸중 후 치매라고 판단할 때에는 발병하고 6개월 정도 지나야 진단이 된다고 봅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다친 뇌 영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지기능 저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의식이 떨어지거나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는 실행 기능이라고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이 인지장애는 초기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인지장애가 뇌졸중 후에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능 유지에 혈액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뇌졸중 후에 인지 기능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등은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시고 음주와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해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뇌졸중 이후에 마비가 있거나 인지기능 저하로 혼자 외출이 어렵거나 해서 신체 활동이 급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꾸준한 신체 활동은 혈관성 치매를 줄이고 인지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최소 주 5일 30분 이상씩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균형이 안 좋을 경우에는 실내 자전거가 안전합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는 앉았다 일어나기나 그리고 유연성 운동과 균형 훈련을 병행해 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네요. 음주 안 되고요. 흡연도 안 되고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이 혈관 건강과 신체 활동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말고도 우리가 약을 통해서도 인지 기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나요? 약물 치료는 우리 뇌에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해 준다는 개념인데요. 치매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이니비터나 NMD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이런 약들을 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감정적인 문제를 치료하였을 때 인지 기능 역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인지재활이라는 건 어떤 치료인가요? 인지재활은 어떤 인지 영역이 떨어지는지 평가하고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고 환자분이 가능한 방법으로 목표를 완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간이 정신상태 검사와 같은 선별검사를 시행해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경심리검사라는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 자세한 검사를 통해 우리 뇌의 5가지의 인지 영역별로 주의력, 언어기능, 시공간 지각능력, 기억력, 전두엽 실행 기능을 평가해서 어떤 영역이 문제가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료의 목표는 어떤 게 있어요?
치료의 목표는 환자와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설정해야 동기부여도 되고 의미가 있겠죠. 이때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환자분의 부족한 능력을 훈련을 통해 향상시켜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보상적인 전략을 통해서 일상생활 자체를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장보기를 목표로 하는데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실행이 어렵다면 암기력 자체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는 보상적으로 수첩에 메모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습관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사나 인지 치료라고 해서 이것을 컴퓨터를 활용해 부족한 인지 영역별로 훈련을 하거나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장보기 훈련을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환자분이 장을 볼 수 있게 되면 치료팀과 환자 보호자의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방법들이 인지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만약 환자분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어려운지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돌봐주는 가족들의 참여도 또 중요하겠습니다. 뇌졸중 후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한 치료를 요약하면 혈관 위험 인자를 관리하고 꾸준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 개선 약물을 필요시 복용하고 인지 평가 및 재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지장애에 대한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사실 언어장애라는 부분도 이 뇌졸중 후에 후유증으로 많이 겪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뇌졸중을 겪고 난 후에 나는 정신이 분명히 명료한 것 같은데도 갑자기 좀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뇌는 우성반구와 비우성반구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우성반구인 좌측 뇌에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뇌졸중으로 손상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는 능력에 장애를 갖게 되는 실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어장애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기와 말하기가 둘 다 안 되는 전실어증, 이해를 잘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베르니케 실어증, 이해는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오는 브로카 실어증, 그리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명칭 실어증, 따라 말하기만 안 되는 전도 실어증, 그리고 발음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마비 말장애가 있습니다. 뇌의 언어 영역의 어떤 부분이 손상됐는지에 따라 양상이 다르고 여러 영역에 문제가 발생할수록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어장애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만큼 재활 방법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재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언어 재활은 현재 문제가 있는 언어 영역이 어딘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자세한 언어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환자분이 언어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언어 재활을 브로카 실어증 환자분을 예로 들어보면 증상이 너무 심해서 말이 아예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손상되지 않은 반대쪽 뇌의 비언어적인 기능, 즉 음율이나 리듬을 사용해서 말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노래에 말을 실어서 내보내는 것이죠. 반면에 말이 나오긴 하지만 뚝뚝 끊기고 유창하지 못한 분들은 말을 좀 더 정교한 문장 형태로 산출할 수 있게 유도하거나 대본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자동적으로 문장이 튀어나오도록 훈련할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브로카 실어증 환자분들은 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손짓이나 표정 같은 걸로 의사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제함으로써 강도 높게 언어 표현과 관련된 뇌 영역의 사용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소통을 한다라는 거는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너무나도 큰 부분이잖아요. 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게 정말 크게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 재활치료가 좀 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얼마나 받으면 효과가 좀 나타나요? 사실 언어 치료를 이제 충분히 높은 강도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높은 강도로요? 네. 네,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 사용을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같이 대화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어장애 환자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외계어로 말하는 것 같거나 말은 하고 싶은데 안 나와서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하실 수 있거든요. 언어장애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는 주변 분들이 이 화면의 주의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계속해서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존 재활치료 외에 새롭게 시도되는 치료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비침습적 뇌 자극 치료라고 해서 RTMS나 TDCS와 같은 치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팔다리 마비에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인지나 언어 영역에도 점차 시도되고 있는데요. 손상된 영역 또는 대응되는 반대편 뇌 영역의 전기 활성도를 조절해서 뇌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뇌 자극 치료는 그 자체보다는 강도 있는 재활 치료와 병행하였을 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뇌졸중 후에 이 6개월이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재활치료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 뇌손상 이후에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이 활발한 기간이 일반적으로 초기 3에서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시기에 재활 치료를 강도 높게 하게 되면 신경 가소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활 치료는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분들마다 다친 영역과 그 심각도 그리고 나이 같은 요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복의 속도나 그 정도가 6개월 이전에 비해 줄어드는 것이고요. 우리 뇌는 또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신경 가소성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과 환자에게 맞는 재활 치료를 통해 점차적으로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뇌졸중 환자의 인지 재활 또 언어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꾸준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환경 조성에도 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지기능 저하나 실업증이 심하게 오신 분들은 가족 내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의 지지가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고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기에 접어들게 되면 좋아지는 속도가 더뎌지면서 답답하고 포기하실 수 있는데요.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뇌신경 재활학과 함께 인지 언어 재활 치료를 하시면서 일상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시면 천천히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뇌졸중 이후에 언어 인지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유현지 교수님이 많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가족들,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언어나 인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현지 교수님 그리고 김재민 교수님과 함께 인지장애와 언어장애 그 치료에 대한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모든 재활치료가 그렇겠지만은 특히나 인지장애나 언어장애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대화의 시간이 많아지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응원의 메시지 전해드리고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는 변화를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활의학TV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